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한동훈, 그 위에 김건희, 그리고 그 위에 윤석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바로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니까 자, 뭔가 이상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2020년도에 있었던 고발사주 사건 알아보니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발하자마자 바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자, 고발사주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이 방송을 위해서 제대로 해석할 법률가신데요. 강수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매우 신속하게 지금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지금 고발했는지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2020년 4월 3일, 4월 8일자에 이제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이 돼서 김웅 전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저에게 도달했던 그 고발장이 이제 고발사주 사건의 개요입니다. 근데 고발장 내용도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고발장 내용이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고발사주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고발장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다. 그리고 윤석열을 위해서 100만 명이 집회를 하고 있다. 그 검찰총장 당시에. 그리고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은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훈도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와 연관이 없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피해자로 적시된 이 고발장입니다. 이것을 사실 그때 당시에 여당이 민주당이었고요. 야당이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의 이익이 담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이익이 담긴 고발장을 야당이었던 이 미래통합당에 전달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 앞단에 이제 그 조금 덜 다뤄졌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했었느냐? 법정 선거 기간 안에 검찰이 선거 기간 안에 야당에게 접수하라고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임명한 사람인데 네. 본인이 그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네.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네. 고발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김웅 미래통합당 네. 의원에게 네.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 네, 그 맞습니다. 전달한 사람은 바로 손준성 네. 당시 차장검사였죠. 네. 자, 요 내용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목됐던 그 고발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유시민, 그리고 황희석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네, 예. 당시 이제 그 어떤 그 공직자 후보였습니다. 예, 이제, 예. 비례대표 후보, 예, 예. 후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강욱 의원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예. 그리고 뭐 그 PD 수첩 PD들 등을 해서 이렇게 언론인과 여당의 어떤 여당 범진보의 유력한 정치인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 그럼 사람 숫자까지 특정이 됐습니까? 사람 숫자는요.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명 12명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에 성명불상자 이렇게까지 예, 이제 표적으로 고발을 해달라고 그렇죠.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맞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네, 왜냐면 제가 접수를 안 했거든요. 접수를 안 했고요. 네. 그럼 이게 2020년도에 고발 사주를 했는데 이것이 네. 이제 드러난 건 언제였습니까? 2021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우리 뉴스버스가 보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네. 세상에 공개가 됐고요. 정확하게 이 사건에 제가 인지를 한 것. 사실 그 사건이 고발장이 왔는데 좀 이상해서 제가 접수를 하지 않고는 그냥 그 또 국민의힘 그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예.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인지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2021년 5월 정도에 이 전혁수 기자, 이 사건 최초 보도했던 전혁수 기자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예. 발견을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고발 사주를 해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 제가 언론인들이 있어서 사실 접수를 안 했습니다. 정신 나갔냐 이렇게 된 거죠. 선거 기간에 어떻게 당이 기자들을 고발할 생각을 하냐 하고 제가 접수를 안 했는데 똑같은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최강욱 의원의 그 생년월일, 이 주민번호가 잘못되는 것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된 바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마 추정하자면 2020년 그 선거 직후라고. 선거 직후 그러면은 2020년 선거 직후라면 총선 직후에 그렇죠. 아예 표적으로 네. 특정인들을 네. 아예 고발을 하라. 네, 그 그렇습니다. 야당인 이제 미래통합당의 네. 김웅 의원에게 이제 전달했고 네. 고발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네. 그럼 이걸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네. 지금 비대위원이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는데 네, 이걸 선대위의 지도부였던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선거 기간이니까 어떻게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고발을 하느냐라고 이제 일종의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고발이 돼 있더라. 다른 경로로 고발이 되어 고발이 있었던 돼 거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이후에 우리 MBC 뭐 기자님들과 이제 법조 기자님 고발 사주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표님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고발을 했고 수사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 이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 검찰이 자, 그 당시에 야당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하고 자신을 임명했던 그 당의 이제 대통령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부려먹은 거죠. 예. 근데 그 변호사로 부려먹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걸 안 한 척하려고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당 조직까지 이용을 하고 맞습니다. 아직 검찰총장 신분이면서 그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정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고발장 이렇게 내가 총안 써줄 테니까 요거 접수하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말아가지고 싹 다 조져줄게.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자, 그 당시에 왜 그러면은 자 추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특징해야 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언적으로.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제 이제 손준성의 재판에서 두 번의 이제 그 증인을 했습니다. 1심 재판과 2심 재판 둘 다 제가 이제 그 재판부에서 중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1심에서 제가 단독 증인을 12시간을 했어요. 아침 10시에 가서 밤 9시 반까지 혼자서 증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뭐 그때 만약에 생중계가 됐으면 제가 나름 레전드 네, 레전드 예. 증인 신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본다면 제가 옆에 이제 그날 손준성 씨를 처음 본 거죠. 옆에 이제 손준성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저가 이제 처음 봤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석에 손준성 피고인 한 명 앉아 있을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2021년 9월 3일 이 한동수 이 대검찰청 그 감찰부장님에게 공익신고를 정확하게 하러 들어갔는 날에도 제가 이랬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손준성의 이익이 없습니다. 손준성의 이익이 없고 명백하게 이 고발장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모, 최현순 그리고 한동훈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더라도 이 피해자 조사도 하거든요. 고발인 조사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이게 조사 착수가 되면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모, 이제 한동훈은 이 사건 관련인으로서 조사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 이런 고발장을 특히나 이제 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이제 지금은 범정이라고 하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이 부하 검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사실상은 그 고발장을 읽어보면은 윤석열을 찬양을 해놨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어떻게 손준성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문장에 거의 예를 들면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문재인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조국 수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방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윤석열을 지키려고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발장을 발견하고 전혁수 기자랑 저랑 둘이 뭐랬냐면 지가 김정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혁수 기자가 아니지, 김일성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이게 실제 검사가 작성을 했는 문장이 맞나 싶을 정도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한동수 감찰부장님이 저를 처음 봤는데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검사들이 다 이렇게 보더니 눈을 막 짐작 가는 게 있다고. 네. 짐작 가는 게 있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레이투가 이제 누구 것이다라고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을 관련해서는 이제 그 대검찰청 당시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이나 여러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을 이미 진행했던 내용들인데 그때 나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도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한동수 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게 마지막 퍼즐이었다. 이 고발장은 뭘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4월 3일 전후로 이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이 셋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막 뭘 주고받고 계속 파일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 핸드폰을 포렌식을 못하고 그걸 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김건희와 이제 한동훈이 연락을 수차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은 되는데 도대체 뭘 했을까? 그 시간에 뭘 했을까가 사실 더 이상 밝혀질 수가 없어서 그때는 검찰들이 이 수사를 방해를 엄청 했죠. 그리고 전 언론들이 법조 기자들, 언론들이 이 채널A 사건이나 윤석열 징계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막 방해를 했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 고발장을 들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감찰부에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 시간쯤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네, 예. 금요일 밤 7시에 들어가서 밤 11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코로나니까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로 눈빛들이 이렇게 하면서 감찰했던 내용이라서 네. 우리 공익신고를 했던 우리 조성은 씨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배우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럼 그 행위 자체만 보면 이제 불법이잖아요. 검찰총장이 또는 누군가를
지휘해서 특경인을 고발하라라고 이제 했다는 것은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이건 다 덮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면은 검찰이 개입돼 있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본인들 걸 조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예. 이건 단순한 사주 사건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돼요. 선거 개입이에요. 네. 그 선거 개입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김웅 의원이 네. 김웅 의원이 당시에 조성은 작가에게 고발장을 주면서 접수처를 지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중앙지검에 하지 말고 남부지검에 해라. 맞습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지금 막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영장 쇼핑 얘기하듯이 네. 지금 접수처를 갖다가 지정을 했는데 네. 그건 도대체 어떤 의도예요? 뭐 때문에 남부지검에 뭐가 있길래 남부지검에 하라고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두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오전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근데 오전에 전화했을 때는 그 제가 윤석열 죽이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중앙지검이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검사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중앙지검은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렇게 누구의 그러니까 지시에 간접화법으로 했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받았던 얘기를 그게 이제 그 PD 수첩 방송을 다 공개가 네. 됐습니다. 근데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고발장을 저한테 주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낼 테니까 그걸 이제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중앙지검은 안 된대요. 이렇게 했던 거죠. 작가님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누가 그렇게 지시했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그 안에 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그냥 검찰들이랑 뭐 상의를 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소속이 미래통합당이었으니까 뭐 이성윤 검사가 이제 반윤 검사고 뭐 이제 오히려 이제 저기 뭐 조국 등과 이제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고발장을 다 저에게 전달을 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웅 전 의원이. 그러면서 대검에다가 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남부지검이 아니라 이제는 또 대검이래요. 그러면서 공공수사부장이랑 이제 거기 공공수사부로 다 지정이 돼서 이제 접수를 하게끔 완성이 돼서 고발장이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언제 접수할 거냐,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접수를 그럼 다 같이 가나요? 왜 보통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예, 사진 찍고 찍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당에 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이 줬으니까 또 특히나 이제 초선이고 이제 사실 선거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또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같이 가시는지 이렇게 취지로 물으니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접수하게 되는 것이다가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냥 목소리가 있다는 걸로 충격을 받아서 내용이 잘 안 보였는데 네. 그거 다 공개가 된 내용이에요. 네. 지금 그 본인 휴대폰에 자동 입력이 돼 있었습니까? 녹음이 돼 있었어. 예. 전 그 녹음이 됐는지 몰랐거든요. 예. 근데 포렌식 해보니까 그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김웅이 저에게 막 공격을 했죠. 무슨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틀어버렸거든요. 예. 다 그냥 전국 한번 다 같이 들어보자 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뒤에서 저한테 경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수사하라, 저를 수사하라고. 이렇게 행안위 의원이면서 그렇게 자기가 집권 실제로 이제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김웅 당시 의원이 경찰에다가 조성은 수사하라 뭐 그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아니요, 저는 그 경찰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자 조성은이 내 배반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처음 밝히는 그러니까 겁니다. 배반했으니까 네. 조성이 다시 경찰에서 조사해서 잡아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건강한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감님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전화인 건 아시죠?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녹음할 줄 알고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김웅은 행정안전부 행안위 소속 의원인데 그 의원이 지금 이 사건이 제가 고소인인 사건인데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그 경찰에게 조성은을 수사하라고 얘기를 강압적으로 했다고 지금 본인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밝혀줘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얼른 끊더라고요. 그거 아니, 근데 녹음을 이런 해놨어요. 이야기는 좀 충격을 넘어서서 이게 대한민국이 범죄 집단 소굴도 아니고 네. 이것이 범죄 이거 처음 사실이 밝히는 드러났으면 거예요. 네. 예, 놀라서 숨어야 되는데 야 안 되겠어 제가 저렇게 폭로를 했으니까 이 더 경찰에서 조져 잡아 넣어 그러면서 제3자를 시킬 수 있냐고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저딱 지금 오버랩 되는 게 강혜경 씨거든요. 강혜경. 강혜경 씨를 검찰이 왜 그렇게 괴롭히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 할 정도로 괴롭히냐는 동기에 대한민국의 공익 제보자는 여하간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근저 심리가 권력기관들, 수사기관들은 다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전화를 끊고 한 2주 있나? 2주가 아니고 3주가 안 됐을 시간에 저희 집에 압수수색이 왔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왔어요? 아니 뭐 옛날에 뭐 제가 공익신고자인 거 밝힌 날 뭐 고발 하나 들어온 내용 예, 예. 때문에 이제 뭐 압수수색 아침 9시 전에 8시에 한 9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경감이 전화 오고 나서 유모 경감입니다. 그러니까 유모 경감. 경감이 네. 전화 오고 난 뒤에 네. 그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조심하라는 협박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뭐 공무원이. 그렇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경찰에서 들어왔어요. 네, 경찰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고. 네. 기소를 했을 실제로 때도 그러면 기소를 했을 때도 지금 이 수사 검사를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것이 대질 신문을 다 녹음을 제가 녹청을 해서 했는데 예. 거기에서 심지어는 다 자백도 나왔어요. 저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예, 예. 거를. 근데 그 대질 신문 했던 녹음 파일을 다 누락을 시키고 공소장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자기를 설득하지 말래요. 자기를 설득하지 말래 검사가 저한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대법원 가서 무죄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언제 이거를 저를 갖다가 기소를 했다고 기사를 냈는데 손준성 선고 일주일 전에 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손준성 선고 일주일 전에 냈는데 그 재밌는 것은 이게 남부지검이거든요. 남부지검인데 남부지검 공보관이 공보를 한 게 아니라 중앙지검에 출입하는 모 기자가 단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준성 그 선고 일주일 전에 저 기소했다고 이렇게 이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보고 나서 이 정치 검사를 썼던 거죠. 예. 자, 그 정도 이제 보통 사람이 당하면 아유, 이러다가 정말로 내 인생 조지겠다.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됐다. 더러워 죽겠다. 뭐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이렇게 해서 숨고 싶을 텐데 오히려 이제 조작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따져보자. 뭐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론 이제 제가 그때의 순간에 돌아가면 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늘 네. 하지만 그래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참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제가 이 검사랑 이제 그 김웅 사건과 이제 했을 때 부장검사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러서 정치 계속 하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까워서 그렇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유랑 협박했던 그 검사가 제가 근데 그거를 너무 이상해서 친윤 검사라고 널리 알려진 검사가 저한테 팁타임을 하자고 해서 이상해서 녹음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이제 김웅 사건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절대로 김웅이랑 윤석열이랑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아니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그 단장 중에 한 명이 김웅인데 어떻게 인연이 없습니까?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다가 알고 있었어요? 하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손준성이랑 김웅이랑은 전혀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손준성
그 진짜 아팠나 보더라고요. 뭐 이런 식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그 진짜 아팠나 보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사례를 들으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는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정보가 많잖아요. 네. 네, 정보가 많고 또 이제 법조 기자님들이나 어디에 뭐 하고 있는지 그 당시 이제 손준성 피고인이 어떻게 하고 피의자죠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었는데 너무 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 다 돼 있어요. 7시간 37분에 다 되어 있는데 검사님 이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님이면 이 짓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실제로 단어를 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짓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짓을, 예. 이 짓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 검사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명백한 위법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검사님 같은 분이시면 절대 안 하셨겠죠. 근데 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성, 김웅은 했지 않습니까?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밝히는 거잖아요. 하니까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진짜 오늘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거예요. 아까도 뭐 처음 밝혔고 뭐 경감이 직접 전화 와서 이제 네, 그것도 정말 갖다, 예. 그것도 처음 밝히는 것이고 오늘 이것도 제가 사실 책을 쓸 때 넣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전혁수 기자. 아니요 전혁수 기자까지도 괜찮은데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출판사에서 너무 이게 문제가 될까봐 예, 예. 빼자고 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7시간 37분에 다 녹음이 됐다 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녹음을 해야자고 녹음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변호인도 없고 그냥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게 다 찍혔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녹음기를 켜두고 화장실을 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전화기를 이제 핸드백에 넣어놓거나 네, 뭐 넣어놓고 이렇게, 예. 그냥 몸만 화장실에 예. 갔다 오니까 자기들끼리 했던 이야기가 다 녹음이 되어 있던 우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7시간 37분이니까 사실 제가 다 듣지 못하잖아요. 예, 예. 근데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들은 거죠. 처음으로 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주차장을 통해서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지검 거기 이제 주차장을 통해서 고검 건물 통해서 통로 통해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무슨 미로 같은 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랬대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고등검찰청 건물이랑 중앙지검 그 사이 통로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인데 거기에서 법조 출입 기자가 저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성은 아닌가 하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저는 몰랐죠. 조사를 받으니까는 여기 화장실 가 있는데 저거 조용히 데리고 왔었어야지 하면서 수사관 엄청 깨는 거구나. 깨는 거예요. 기사 나왔다고? 그러니까 안 보이게 데리고 왔어야지. 저 뒷구멍으로 데리고 왔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관한테. 조성은 뒷구멍으로 데리고 왔어야지. 예,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사관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를 뒷구멍으로 못 데리고 왔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참 듣고 있는데 근데 쟤는 일단은 생긴 거부터 키도 크고 해서 쟤는 튀어서 뭐 뒷구멍으로 이러고 자기들끼리 튀어서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가 크고 그거 좀 하니까 밖으로 드러난다, 도드라진다. 쟤는 예. 어차피 튀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튀어 이러면 자기들끼리 저를 이제 뒷구멍으로 빨리 데리고 왔었어야죠. 뭐 제 차는 뭐래매 이러면 자기들끼리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이제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다시 화장실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또 이렇게 막 말투를 바꿔가지고. 거기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었어요? 네. 그 검사가 누군지도 지금 알고 계신 거죠? 네. 뭐 이러면 뭐 밝히는 퇴직하셨습니다. 퇴직을 했고. 네, 저를 만났던 검사님들 다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한 것은 그러면 그 담당 부서가 어디였어요?
그 공공수사일부였죠. 공공수사일부, 뭐 네, 특수부는 거기에서 아니고 아마, 공공수사일부에서 이제 법원에서 수사를 이제 했고. 이재명 사건도 했고 했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는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오늘 진짜 처음 얘기한 거 그리고 너무 많네요. 공익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방식, 여당과 네. 편견을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인격적 모독을 일삼았다. 뭐 이런 내용은 다 이제 증거로 네.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의 정말로 본색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네.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 네. 한두 가지만 더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왜 그러면은 자 유시민 그리고 황희석 변호사, 최강욱 의원, 뉴스타파, MBC PD들을 이렇게 다 고발을 하라고 했을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좀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웅 의원이 저한테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음성을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수사 착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의 선거 기간이니까 4월 3일이면 거의 법정 선거 기간 시작일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접수를 하면 이 그 선거 기간 안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거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 유시민 장관이나 어쨌든 뭐 황희석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이제 보이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검찰 또 그러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조국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직후의 이제 첫 총선이기 때문에 쟤네 또 범죄 저질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선거 개입이라는 예, 거예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도 접수를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그 많이 이 고발장 하나 놓고 또 이제 이 윤석열 관련했던 제가 자료를 다 입수해가지고 그날 윤석열이 뭐 했는지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때 네. 고발사주는 고발사주이고 네, 네. 그 시점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징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했던 예. 그 윤석열 징계 결정문에 그 윤석열의 뭐뭐를 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 날짜가 고발사주 사건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기에 한동훈과 김건희가 어떻게 연락했는지, 한동훈과 권순정과 이제 손준성이 뭘 했는지 이게 거기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장이 마지막 이 퍼즐이었다라고 했던 게 그렇고 재미있었던 게 이제 제가 김웅에게 언제 접수를 만약에 그냥 빨리빨리 내용도 못 보고 빨리빨리 접수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접수하러 갈 거냐라고 했던 그 예정했던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갑자기 윤석열이 휴가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휴가를 냈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알죠. 왜 제가 고발장 접수하러 간다고 알리바이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없어야 되니까.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이제 갑자기 휴가를 내고 또 이제 누구죠? 뭐 한동훈 씨는 자기 생일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있어서 조금 더 잘 살펴봤다면 충분히 이제 윤석열과 이제 한동훈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 수사 한번 못 해보고 네. 이제 100%의 유죄에 이제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무혐의를 줍니다. 그리고 손준성만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꼬리 자른 거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저에게 회유했다고 했던 이희동 부장검사 있지 네,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 이름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뭐 이미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예, 아마 제 책에도 써놨을걸요. 예. 저 만약에 이 사실이 전 다 뭐 객관적 사실이니까 뭐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검찰에도 관할이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안 하시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눈이 이렇게 땡그랗게 하면서 뭐를 수사하라는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뻔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한동훈을 수사 안 할 거라고 녹음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봤는데 다 보고 제출을 하고 근데 이 녹음들을요 손준성 1심 판결에 다 제출을 했어요. 네. 이랬다고 그 관련해서 다 했다고. 그러니까 고발 사주 수계 윤석열을 못 잡았으니 내란 수계가 된 겁니다. 네, 고발 사건 때 이제 잡았으면 내란 소위까지 가지 않았을 것인데 네. 이제 그 지점으로 이제 가기 전에 간단히 질문하고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네.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네. 자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또는 조국과 또 친한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혹시 정치적 미래에 네.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계산동 행동을 한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반반이다라고 했던 게 반은 주저해서 하려고 했고 반은 어떤 개입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 정치적 목적 반.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의 선거를 어쨌든 자기가 좌절을 시켜야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2019년 8월부터 시작했던 이제 조국 수사가 그 이후에 선거가 첫 번째 치러졌던 것이 2020년 4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가 정치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려면 반드시 2020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폭망을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조국 수사 때문에 망했다. 조국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선거 망했다. 이게 돼야 자기가 선거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을 이제 뿜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대승을 했죠. 180석에 대승을 했고 이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 103석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103석 완전히 이제 폭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이 막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 고발장 안에 자신을 위해서 광화문에 100만 명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근데 적혀져 그러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질문하고 싶은 취지도 사실 그게 옛날부터 아주 궁금했는데 네. 이 고발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의 방향이 네.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뭔가 최강욱 유시민 조져야 돼. 이대로 가다가 선거가 위험해. 이거 어떻게 하지? 검찰하고 좀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질 수 있는 무슨 죄명으로 어떻게 하면 좀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네. 어느 검찰로 네. 이렇게 해서 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검찰까지 쭉 연결이 된 건지 네. 아니면 윤석열이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빠서 네. 왜 내 장모 내 아내 왜 건드려 이 자식도 한번 조져야겠네 한동훈도 왜 건드려 싹 말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당을 이용하자 네. 저는 방향이 사실 전자가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후자보다는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선거를 치렀는데 당 안에서는 채널 A 사건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도 이제 범야권에서는 바라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면 둘이 잘 싸우네 이 생각을 들지. 막 저기를 해서 우리가 한동훈을 위해서 고발장을 써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아니 왜 자기가 임명해놓고 조국 수사를 한다고 왜 자기가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기들끼리 싸우지? 이런 정도였지 우리가 김건희를 위해서 고발장을 써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진짜 미스테리가 네. 윤석열이 만약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인지수사하고 이런 게 민망해가지고 제3자가 좀 고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동기가 있었다면 네. 하고 많은 시민단체 많아요. 맨날 네. 고발장 넣는 놈들. 그렇죠. 거기 시키면 되는데 왜 미래통합당에 연락을 했을까? 저는 이제 그것도 사실상 이제 지금도 이제 거의 뭐 약간 오더 받듯이 시민 단체들 몇 명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비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없죠. 그 일반 시민 단체가 그냥 이렇게 그 선거 기간에
그럼 잠깐 고발인이 미래통합당이길 원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것이 그래야지 이제 명분도 정쟁이 있고, 되는 그리고 거고. 적시 수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알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기도 좋고 그렇죠. 하니까 거기다가 왜 손준성을 통해서 그러면 했느냐? 그것은 딱 지휘 라인 넣으라 가면 그렇죠. 비밀 보장이 100%. 네. 그리고 당으로는 검사 출신이 네. 김웅 의원 네.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네. 돌아가는 것이니 네. 적시 수사의 필요성. 왜냐 선거 네. 때 네. 지금 유시민 그리고 황희석, 최강욱, 뉴스타파 이것들이 짜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네. 이거 바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바로 이런 긴급한 네, 사안을 네, 이제 바로 확인하고 바로 하죠. 수술하고 치고 나가면 이제 정치적 파급력이 엄청 이제 커질 네. 것이다라고 우리가 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은 안 자르고 냅뒀나?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또 좀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막은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접수를 안 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쪽은 반차까지 내고 휴가까지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안 오는 거죠. 접수하러 안 오는. 그러니까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서 뭔가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네. 이제 막힌 것이고 네, 얼마나 약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시청 여러분께 지금 조성 작가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공수처가 긴급하게 수사를 시작했다. 자, 수사 대상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당들 딸려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권력이 윤석열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수사가 안 됐다. 네. 그래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 조성 작가가 지난 3월 6일 날 접수를 했는데 고발장을 네. 바로 3월 7일 날 바로 배당이 됐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으로 맞아요. MBC와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과거에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고발 사주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또 조성 작가의 책을 통해서 네. 이미 돼 있고 책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 본론으로 좀 이제 넘어가서 더 이제 뜨거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네.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네.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며 얼마나 신속하게 해내겠느냐. 네. 혹시라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수사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이거 이제 저 왜 네가 그 수사 과정을 다 알고 있느냐 하고 이제 그 할까봐 사실 제가 그동안 모른 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남아 있는 그 공수처의 수사 인력들이 사실 고발 사주 사건에 다 투입이 됐던 검사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이제 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뭐 3부, 이제 4부 이렇게 부장 검사들이 이제 계시는 상황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들 공수처는 이미 고발 사주 사건은 이제 차장까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미 그리고 공판이나 이제 공판 수사의 어느 하나 과정에서도 개입이 안 된 검사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수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충분한 어떤 이 기소 직전까지의 어떤 단서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그 이후에 판결로서 확인됐던 이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그 파면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민간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 씨가 그래서 이제 아마 한동훈 씨부터 아마 만약에 소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한동훈 씨가 이제 첫 번째 대상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2021년 9월부터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죽이네 살리네 살살하네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한 몸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심지어 한동훈 씨는 자기의 21년 검사의 어떤 생활을 다 빼고 자서전을 냈단 말이죠. 그러고 네.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검사 생활 마지막에 했던 게 고발 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 생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발 사주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다 뺐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제가 뭐 책으로 무슨 뭐 건물을 짓겠습니까만
최소한 한동훈 씨 책보다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 그거보다 책으로 책 종이값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물 이야기를 할 아니 건 갑자기 아닌 것 그 책 같고 나오자마자 혹시 책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고 수사 전망에 대해서 네. 옛날에 공수처가 처음 이 사건 고발장 접수됐을 때 네. 나흘 만에 네. 김웅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했어요. 맞습니다. 엄청 빨리. 네. 그때도 의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네. 공수처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은 1호 사건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네. 손준성 위로 윗선에 가지도 못하고 네.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네. 저는 공수처 입장이면 이 사건은 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한이 된 사건이죠. 한- 그러면 한이 이번에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게 있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왜냐하면은 않는다. 윤석열 제가 고발했던 제가 뭐 예. 손준성을 고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한 번도 이제 재판으로서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는 재판의 유죄의 예, 예. 결과가 나야지 이제 그게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뭐 윤석열, 한동훈 뭐 등은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를 거치지 아. 않았기 때문에 생생한 상태인 예, 거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 근데 이제 법률가니까 저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해도 3번, 4번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 네. 한동훈 같은 사람 특히 핸드폰 아무 안 풀고 버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사건은 받았는데 네. 의지는 있는데 윗선이 목표잖아요. 네. 공수처는 뭐 손준성 뭐 기소하고 뭐 김웅 뭐 잡고 이거는 뭐 그림이 안 나오고 네. 김건희까지는 적어도 올라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직접 그러니까 저희는 요번에 고발장에 네. 저는 윤석열이 직접 행동을 작성해서 제가 고발했거든요.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지시의 최정점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있을 가능성이 좀 약하다. 네. 그럼 결국 손준성 지금 검사장이죠. 네. 이 사람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뭐 네. 지시를 받았던 흔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네. 수사 과정에서 이거 밝힐 수 있습니까? 또는 본인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백할 수도 있을까? 저는 사실 우리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래서 제가 추미애 장관님에게 정말 몇 번의 감사를 표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추미애 장관님이 그 시기 때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를 안 했으면은 정말 아무 증거가 안 남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징계 의결서를 보면 거의 수사에 준하게 해놨던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포렌식을 하면서 여쭸어요. 이제 중앙지검 뭐 수사관 포렌식 수사관한테도 아이폰 못 여냐고 아이폰 못 여냐고 하니까 셀레브레이트 이제 프로그램 사놨다 그러더라고요. 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황 증거라고 하지만 윤석열 징계 의결서부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가 개입됐는지 제가 그래서 요번에 다 고발장에 네. 다 적실한 거예요. 그 대검 간부들까지. 그래서 대충은 누가 이제 그걸 한 건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건 다 활용이 됐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재판 재판부도. 과정에서는 다 활용이 됐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못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고발사주 보도 당일날 저녁 8시경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검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드를 뜯는 게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을 예, 예. 자기들끼리 그걸 증거인멸을 다 뜯고 그 보고를 하려고 영상을 찍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찍고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깔면 없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그거를 다시 풀어냈네. 다 복구를 해서 그거를 법원에서 틀었어요. 법원에서 그 영상을 틀었어요. 검사들이 다 하드 뜯고 있는 그걸 다 촬영을 해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항소심은 근데 손준성이 김웅에게 업무상 보고를 했을 여지도 있다. 고발 사주가 아니라 네.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근데 그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네. 재판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강욱 의원의 2심 사건도 맡았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관한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 변호사님은 더 잘 하실 거예요. 선고 하루 전날 2번이나 취소를 했어요. 선고 취소를. 그러니까 내일 선고면 오늘 갑자기 오후에 선고 취소를 했다. 그게 9월 달에 한 번 했고요. 10월 달에 갑자기 11월 달에 선고일이 잡혔는데 또 하루 전날에 또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고는 2번의 선고 취소 끝에 갑자기 내란이 저질러진 거예요. 12월 3일 날. 12월 6일 날 손준성 무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 하면서 손준성 무죄를 한 거예요. 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장 맞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부산 고검장이라 그냥 부산 고검 고검 검사 검사로 이제 가 있을 텐데,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검찰 조직의 검사들을 또는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그래도 이것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자 무죄 선고, 증거불충분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버렸단 말이죠. 네. 이게 월급 받는 국가 공무원들이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는 당사자는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 없어가지고 네. 혼자 몸으로 다 뛰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네.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윤석열이 저질렀던 그 흉악한 특정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행위에 동원이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네. 모습이다. 이제 이러면 자괴감이 넘어서 야 이게 뭐냐, 이들이 정말로 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해체 수순으로 가야 되고, 예. 자기 거는 숨기고 남의 거 정적들은 제거하고 내 칼을 쓴다. 이게 명백하게 증명된 사건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검찰은 졸리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밝혀서 위선까지 연결된다는 것까지 쭉 밝혀내면은 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뭐 이 차원이 아니라 네. 완전히 그 조직을 해체하고 검사라는 이름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호칭도 못 부르는 그 수준으로 분명히 저는 가리라고 확신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직선거법 아까 네. 이야기 그다음 고발 사주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예. 보면 선거법도 있죠. 그리고 네. 특정인 데서 저런 방식으로 이제 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데 처벌. 이제 이게 범죄가 여러 개라도 가장 중앙 범죄의 형에서 이제 1.5배 예. 가중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법원 체제니까 이게 선거 방해, 뭐 선거 개입, 맞아요. 요게 가장 아마 중앙형을 예. 선고할 수 있는 범죄고 근데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 네, 그 부분을 제가 접수를 안 했다고 미수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미수범 처리가 미수 범죄 규정이 없더라고요. 미수 처벌 규정이 네, 없다.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음. 그 제가 접수를 안 해서 괜찮다고 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미수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가 왜 살인 미수 예, 예. 고발장을 실제로 접수를 안 했기 네, 때문에 제가 미수다.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살인 미수나 뭐 강도 미수나 여러 이제 미수범들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미수범이면 처벌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제 선거 방해나 이 관련했던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거는 기수냐 미수냐의 판단은 검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선거 중립 의무는 저한테 이제 그 고발장을 발송했을 때 이미 완성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제가 접수행위까지를 그 기수의 범위로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좀 법원에서 그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등을 다 같이 기소를 해야 이거 공범들을 같이 기소해야지. 정도면 돼야지. 얘는 무슨 짓을 했고 얘는 무슨 짓을 했고 해서 이제 범죄의 완성이 돼서 이게 유효한 범죄가 되는데, 다 쪼개놔서 이제 그러니까 조성원이 접수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간 게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벅꾸라지 논리로 보면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요번에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네. 그리고 제가 또 변호사들을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예. 그 지기현 판사의 저 구속 취소했던 저거를 제가 사실 예측을 했어요. 방송에서 제가 그 당시에 다들 이제 즉시항고를 한다고 다들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 근데 제가 그날 방송에서 정말 죄송한데 심우정은
석방주의를 할 겁니다. 즉시 항고를 안 할 겁니다. 이러니까 다들 한다던데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됐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고발사주 사건 때부터 다 유효하겠고요. 그리고 한동훈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고발사주 사건 관련자들을 자기가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첫 번째 인사로 다 승진을 시켰어요. 다. 손준성부터 검사장이 됐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 승진을 시켰던 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된 날이 제 생일이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정기환 대표님이 저한테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네. 왜?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다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던 이 노골적인 장면을 제가 피하면 정말 없던 일이 되고 네. 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서 오염되는 가치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누구를 소환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이 얼마나 드러날지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도 참 윤석열 탄핵 시기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 걱정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우리 조선 작가를 볼 때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보통 사람 아니라는 얘기는 듣지만 저 문제를 저렇게 집요하게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을 일으키는 내란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 건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네. 왜냐하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국 저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야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보자라고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싸워왔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수사 과정은 우리가 이제 지켜볼 것이고 그러면 이제 평론의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이렇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미 뭐 대선 레이스에 좀 비켜나 있긴 하지만 대선 그대로 뛸 수는 있겠습니까? 한동훈의 당 내에서 문제 기억나시겠지만은 당 게시판에 가족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비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입지를 잃었는데 지금 이 사건도 약간 한동훈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시켜가지고 하게 만들고 네. 유체 이탈이죠, 유체 이탈. 그럼 사람들이 이게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일단 한동훈이 뭐 대선을 나오려면 경선을 넘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저는 예측하건대 만약에 이게 수사가 확대돼가지고 선이 자꾸 윤석열 쪽으로 올라가려는 김새가 보이면 윤석열을 한동훈 선에서 자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한동훈과 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악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적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나 본인의 정치적 장래에 이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어쨌든 대선 가도에 만약 본인이 1등, 2등 정도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일단 탄핵되고 나서 이제 이 문제 네, 공수처에서 수사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확고하고 확고합니다. 자, 본인도 이제 고발했으니까 고발인 조사도 곧 이제 네, 올 네. 것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근데 뭐 이미 제가 이제 예전에 받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가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그 국민의힘과 원래 상관이 없잖아요. 네. 이제 검찰이 정말 온전하게 검찰이 야당을 이용할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만한 그 태도로 시작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이 사실상 한동훈도 싫다 이런 상황이면은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동훈 혹은 이제 한동훈 특검 내지는 고발사주 특검 이렇게 된다면 그냥 다 해라고 다 그냥 알아서 수사해가지고 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라 뭐 이렇게 우리랑 하니까 상관이 없다. 예. 제 손에서 사실은 그때 접수를 안 했었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봅니다. 던져버리고 뭐 살든 죽든 그렇죠. 우리는 모르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할 특히나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이 거고.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이제 그 잠재적인 그 윤석열이 외부 예. 용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도 이제 같은 이 주니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정말 어느 순간에 다시 부각이 됐다.
혹은 이제 뭐 중도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은 어떻게든 숨을 살려가지고 좀 이렇게 대선 후보로 쓰고 싶다 이런 이 어떤 의지가 보이는 언론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른 잡아가라고 그렇게 협조해. 요것도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조선 작가 왜 3월 6일 날 이걸 고발했느냐, 또 3월 7일 날 기소했느냐, 공수처하고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아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던져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도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전주에 제가 명태균, 김건희를 고소를 했습니다. 네. 제가 국가수사본부에 예. 이제 그 명태균과 김건희가 이 제보사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그 고소를 했어요. 바로 직전에. 제보사주라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김건희와 이제 그 명태균이 둘이 이제 카톡을 나눴던가요? 그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제 조성은은 박지원과 연계시켜서 박지원하고 둘이 스캔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명태균이 오다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바로 갑자기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성은 박지원 게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게 갔잖아요. 갔고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어떻게 맞아. 지시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서 사실 제가 이 김건희, 명태균이 어쨌든 실질적인 지휘자잖아요. 예. 그래서 교사범으로 해가지고 제가 국가수사본부에 사실 그 전주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네. 고소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김웅 전 의원이 뭐 이렇게 뭐 다른 방송사에서 막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그거 우연하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댓글에 이제 막 고발 사주나 기억해라, 네 목소리 기억 안 나냐고 막 그런 댓글이 엄청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웅무죄 나오고 보니까 조성은 다 사기쳤구나, 거짓말이구나. 네, 그런 취지로. 그래서 윤석열 아무 관계 없네라고 네. 가고 있으니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요번에 손준성 무죄 어떤 사람이 이제 김웅 네 목소리 기억해 뭐 이런 댓글에다가 손준성 무죄 나왔는데 너는 아직도 조성은 말 믿냐?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손준성 무죄 판결문을 읽어보면 근데 사람들이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사건이 손준성이 사실상 우리 그 손준성 변호인이 이 아까 판사 탄핵 당했다가 각하다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하루 전날 이제 긴급하게 사표를 내셔가지고 각하당했던 탄핵 유경험자신데 그분들이 사실상 윤석열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손준성 변호인이니까 자기들도 손준성한테 유리한 걸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시 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쉽게 윤석열 지시 받아들여서 했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죄를 받았는데 남는 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 사실로 추정되는 그 내용은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 손준성 무죄가 윤석열 개입이라는 의미인데 손준성 무죄가 고발 사주는 없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해서 막 자기들끼리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만약에 손준성이 이 사건이 만약 정말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또 즉시 이제 대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적절하게 이것을 고발을 할 시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 숙제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고발해놓자고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간을 고발장 20장 본인이 스스로 고발장을 20장 쓴 거죠. 제가 이때까지 고발은 전부 제가 썼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역시 이제 고발장 법학 전공을 공장이에요. 했고 고발장 공장이고 자 이렇게 사는 애국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조성은 작가인데요. 조성은 작가 몰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이 방송하면서 아마 수십만 명이 이 인터뷰 진지하게 보고 계실 텐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수처의 수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성은 작가가 엄청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라는 것. 두 번째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자막을 하나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몰래 제가 이미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막이 뭐냐. 유튜브 채널 조성은 라이브라고요. 조성은 TV는 다른 분이 하고 있어서 조성은 라이브라는 방송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4,800명 정도가 구독자인데 한 달 됐나요? 한 달 정도 했는데 4,800명, 4,900명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찐팬들이 모여서 방송을 보고 있다는데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조성은 작가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 한번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약속했습니다. 구독이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스픽스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은 구독을 할 것이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보시는 분 10분 중에 한 분이니까 내가 10명 중에 1명 된다 생각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과거에도 저희들 스픽스에서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아, 조성은 작가의 저런 용기가 대한민국을 바꿨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는데요. 스스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제 넘게 후원도 좀 해주십사 하고 카카오뱅크 전화번호 저렇게 계좌번호를 왜 그러세요? 그냥 진지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카카오뱅크 3333-08014870이 예금주는 조성은인데요. 자, 조성은 라이브 TV 구독과 후원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살면서도 방향 그리고 원칙, 소신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한 여성 그리고 애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칭찬해 드렸나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합당합니까? 그 정도는 했습니다. 예. 그 정도는 했는데 그런 자신만만한 그 정도 그리고 최선을 당당함이 다했는데 보기 이제 좋습니다. 저는 그렇지? 이제 빨리 윤석열 파면을 당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사건을 놓지 못했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검찰의 범죄, 이게 본질을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걸 뿌리 뽑지 못하고 다른 검찰 개혁을 한다? 다른 검사들의 범죄를 밝힌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실 자기들도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왜 하필 그 고발장이 조성은한테 가서 예. 다 들켰냐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기들은 사실 다 무마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발표도 송곳 하나는 있다. 이것을 좀 밝히고 싶은 자, 거죠. 자막 좀 띄워주시면서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좀 가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조 작가하고 만나서 식사한 적도 있고 또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약간 걸성걸성하는 네.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도움 좀 받으려니까 좀 미안하고 좀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더 좋은 일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대한민국 검찰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거 만약 놓쳐버리면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묻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에 저도 가슴 절절히 동의가 네.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네.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시청자분들이 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좀 환기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거 처음에 수사할 때 공수처가요 김웅 의원의 그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이준석이 그때 뭔 짓을 했냐면은 의원들 동원해가지고 20명 30명 쫓아가가지고 불신번 세웠어요. 공수처 압수수색 못하게 하려고. 아, 이거 대선 개입이다. 공수처가 대선 개입한다. 그래서 수사를 막았어요. 예. 그때 현역 의원들이 불신번 섰다니까요. 그게 지금 그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현역으로 몇 명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커넥션, 검찰과 이 정당 간의 정치 커넥션을 갖다가 막는데 이준석이 이거를 대선 개입이다 공수처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수사는 그들 일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까지 수사가 번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럴 생각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오늘 시간 관리모로 방송을 했는데 아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 유튜브 채널 조성은 라이브 후원 계좌는 우리 스펙스에서 가장 방송 편집을 잘하는 김혜지 PD가 또 조성은 작가를 위해서 저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조성은 라이브의 구독 그리고 조성은 아이고, 작가를 감사합니다. 위한 후원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아마 조성은 작가가 잘할 겁니다. 또 부분적으로 잘못하고 또 실수하는 것은 또 질책도 하시고 비판하시고 또 넓은 아령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런 또 정말로 훌륭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은 작가 오늘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성 변호사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님. 오늘 역전용사들 특집 인터뷰 어떻습니까? 안녕히 계시고요. 주말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윤석열 탄핵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